안녕하십니까, 김성우입니다. 오늘은 반야신경과 양자역학 제4부 중 1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과 불교도서 사건 중심의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사건을 만드는 것인지 사건이 존재를 만드는 것인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전혀 다른 학문이지만 적어도 공과 중도를 포함해서 영기 이치에 대해서는 같은 말을 합니다. 양자역학은 관찰적인 물리적 대상이 실체 없는 확률파라고 하여 법공, 즉 물질의 공성을 말하고 있는데 시공간의 성질에 관해서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의 성질에 관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동시성, 시간의 길이, 공간의 길이, 이 모든 것이 그것들을 측정하는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 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다르게 나타난 모든 것 중 어느 것이 옳다는 것이 없고 각 관찰자가 관찰한 것은 각각의 관찰자가 처한 입장에서 다 옳습니다. 바로 이 사실, 모든 것이 다 상대성을 갖는다는 사실은 바로 부처님의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우에서 설한 중도 이치지만 이것은 또 하나 관찰자와 관찰 대상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물질적 대상과 관찰자를 분리시킬 수 없다고 하고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과 관찰자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현대 물리학은 물리적 대상과 관찰자를 분리시켜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려면 양자론에서는 논란이 있지만은 양자역학의 관찰자는 의식을 가진 관찰자여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은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관찰자가 의식을 가진 존재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객관적 실제는 없고 다 관찰자의 측정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자타 불의를 말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관찰자가 의식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는 것이 양자역학에서 밝혀진다면 색심 불의를 뜻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분명히 전혀 다른 성격의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설명한 것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두 학문은 상호 보완적으로 불교의 공과 중도를 뒷받침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두 가지만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건 중심의 세계관과 질량 에너지 등까지 E=mc 제곱의 불교적 의미입니다. 먼저 사건 중심의 세계관을 살펴보자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지만 이 이론을 수학적으로 잘 정리해서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묶어서 4차원 시공간의 개념으로서 정립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의 대학 시절 선생이던 수학자 민코프스키입니다. 민코프스키 이전에는 3차원 공간의 좌표를 x, y, z로 나타내고 시간은 따로 t로 나타냈지만 4차원 시공간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묶고 x, y, z, t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2차원에다가 시간과 공간을 함께 나타내려니까 그냥 3차원 시간 전체를 대표로 해서 x축 하나를 가로축으로 공간축을 내고 세로축을 시간으로 표시하도록 하죠. 그럼 x축 전체가 공간을 대표하는 축이 되고 시간축은 따로 있게 되네요. 자, 거기에서 시공간상의 점 하나 P라고 빨간 점으로 표시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A와 B를 한다면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A가 x축이니까 공간상의 한 점 A고 B는 시간상의 점 B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건을 나타낸다고 불러요. 우리 상대성 이론에서는. 왜 그럴까?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그 왜 시공간에 점 하나가 있으면 그걸 시공간의 점 한 점이라고 그냥 부르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걸 사건이라 부르는가? 그걸 만약 사건이라 부른다면 시공간 전체가 사건의 집합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시공간의 의미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어떤 존재 하나 있어서 그것이 공간상의 한 점이 정지했다고 봅시다. 그럼 정지해 있는 입자니까 공간상의 축으로서 위치가 안 변하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시간 축을 따라서 쭉 입자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0일 때는 요 자리, 1일 때는 요 자리, 2일 때는 요 자리, 3초일 때는 요 자리. 이렇게 해서 시간 축을 따라서 쭉 하나의 선으로 그려지게 됐죠. 즉 공간상의 한 점의 정자에서 머물러 있는 입자는 시공간상의 하나의 직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시간축과 나란한 직선이 지구라고 한다면, 지구가 정지했다 친다면, 지구는 시간축과 나란하게 따라서 지구가 지금 정지된 상태니까 지금 지구에 있던 시간이 지금 0일 때는 이 자리, 시간이 1시간 뒤에는 이 자리, 2시간 뒤에는 이 자리 해가지고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죠? 직선으로. 근데 로켓은 날아가잖아요. 공간이 변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0일 때는 이 자리지만은 1시간 뒤에는 이만큼 와 있죠. 2시간 뒤에 이만큼 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존재는 어떤 직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지금은 그냥 등속도 움직이니까 직선으로 표시니까 빨리 움직이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정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면 빨리 움직이려면 거의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서 빛 속도에 가까이 된다면 45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빛보다 느리니까 대략 이런 식의 기울기가 돼가지고 그 축이 빠를수록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나타내게 되겠죠. 네. 그런데 모든 운동이 직선 운동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진짜 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오른쪽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당구공처럼 가다가 직선으로 가긴 가는데 어디서 부딪혀가지고 꺾이면 왼쪽 그림처럼 가다가 꺾인 그림을 나타내게 되죠. 그 꺾인 점, 요점이 바로 사건이죠. 우리가 분명히 볼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두 입자가 충돌하면 한 점에서 충돌 사건이 발생하니까 그 왼쪽 그림의 빨간 점, 그러니까 파란 선과 초록색 점이 만나면 빨간 점이 생기죠. 거기서 사건이 생긴 겁니다. 이것을 시공간상에서 표현하면 사건은 하나의 점으로 나타나죠. 즉 시공간상에서 존재는 직선, 사건은 한 점으로 표시가 되는데 왜 시공간의 모든 점들을 사건이라 부르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간을 T1이라고 그러죠. 그래 공간의 한 점을 우리가 X0라고 고정된 점만 생각하죠. X0는 고정됐어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들어도 고정되어 있는데, 자, 시간이 T1일 때 공간 X에 고정된 점의 시공간 좌표는 거기는 사건 1이라는 뜻에서 이벤트 1이라는 뜻에서 E1의 괄호 X0 T1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즉 공간의 좌표는 빨간 색깔의 X0이고 시간은 초록색 T1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T2가 되면 어떻게 되죠? 파란 색깔인데 시간은 막 흘러서 이만큼 올라왔죠. 그럼 그때는 우리가 이벤트라고 했지만은 시간이 2라고 했기 때문에 이벤트 2는 공간상의 위치는 X0이지만 시간 T2가 됐으니까 거기에 그림의 왼쪽에처럼 아래쪽엔 X0 T1이지만은 그 위에는 X0 T2가 돼서 같은 공간상의 점이긴 하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니까 딴 자리 표시가 되죠. 그것은 무슨 말이 되냐면은 X0 T1에 있는 요 점은 우리가 하나의 사건일 수밖에 없는데 그 점은 시간이 흐르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점이 다른 시간에 나타났죠. 사건이라는 게 바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공간의 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그러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간상의 한 점은 생겨났다 사라지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시간의 기본 단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얼마만큼 진행되느냐 이것을 말할 수 없지만은 만일 장차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한다면 제가 양자 중력을 말한다면 프랑크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43초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다가 사라지고 새로운 사건이 나타나고 이렇게 돼서 이 세상의 모든 시공간에 있는 점들은 생겨났다 사라지는 사건으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가 있어 사건을 일으킨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건이 존재를 만든다 보면 존재와 사건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편리하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사건이 T1에서 일어나 인과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T2까지 지속이 되면 우리는 T1에서 T2까지 어떤 존재가 존재했다고 봅니다. 시공간은 사건의 집합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 역시 인과로 연결된 사건의 집합일 뿐입니다. 결국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 존재는 즉 물리적 우주는 사건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의 세계관은 양자역학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세상을 존재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 중심의 세계관이란 말은 공인된 물리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시공간은 사건의 집합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하지. 그렇지만 제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을 사건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사건 중심의 세계관은 상대성 이론의 관점을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상대성 이론적 관점을 사건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부른다면 사건 중심의 세계관이 말하는 것은 용수가 상제기에서 공과 중이라고만 했죠. 이 세상 모든 것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존재한다고 가라했겠죠. 바로 지금 상대성 이론이 말해준 게 바랍니다. 잠정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다가 얼마에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그 용수가 공과 중에서 말한 가의 의미가 상대성 이론에 말해서 말하는 이 사건 중심의 세계관은 내용적으로 꼭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건 중심의 세계관은 잡암경 권 13의 그 335번째 경에 나오는데 유업보이 무작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업보는 있는데 업을 지은 자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요? 업은 있대 작자는 없다. 사건이 있대 그걸 만든 존재는 없다. 이런 말이니까 바로 불교가 사건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잡암경에서 하는 이 말이 불교 세계관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이 말은 사건도 있고 사건의 결과도 있지만 사건을 일으킨 주체도 없고 그 사건의 결과를 받는 주체도 없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에는 사건만 있고 불교의 존재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인과로 이어진 사건이 흐르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과정으로서의 자아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가 무아라는 데서 나라는 게 그냥 없다는 뜻이 아니고 과정으로서의 자아는 오치움이라고 해서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 모든 존재는 찰나생 찰나면 하는 존재. 왜냐하면 사건이 아까 생겼다가 시간이 흐르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사건은 생겼다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고 새로운 사건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중심의 세계관은 또한 연기법의 세계관이기도 하죠. 아비달마 불교인들의 세상의 구성 요소인 달마들이 항구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무상의 교리와 조화시키기 위해서 찰나생 찰나멸을 강조했지만 사실 찰나생 찰나멸은 그냥 연기법을 이 세상 모든 존재 다 적용한다고 말하기만 하면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바로 연기법이 말하는 재무상이 바로 사건 중심의 세계관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모두 불교의 세계관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중심의 세계관에서는 모든 존재가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주불멸의 실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공입니다. 그게 바로 무아이자 따라서 사건 중심의 세계관에서는 바로 공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 이치를 생각해 보면 세상 사물은 적어도 물리적 대상에는 그것이 물질이든 시공간이든 거기에는 확실히 실체가 없습니다. 즉 공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온이 모두 공하다는 부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과학을 통해 이치를 이해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해와 깨달음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반야에 의지할 수 있을까? 그거는 계정의 사막을 닦는 작은 일들도 실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자기 자신을 존재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귀한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사랑한다면 이 존귀한 존재가 품이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 말이 아니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귀한 존재로 여긴다면 사람은 항상 품이 있고 근사한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부처를 수 있는 존귀한 존재임을 믿고 부처님이 설법을 믿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계정의 사막을 닫는 기본이 되는 거죠. 해가 떠오르기 전에 서광이 나타나듯이 바른 도를 성취하기 전에 바른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 즉 아직 정견을 갖지 못한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견을 믿고 따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도덕적 계율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단지 윤리적인 범위 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진리를 찾고 열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사물의 실상을 보라는 뜻에서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하고 반야를 말하는 겁니다. 윤리는 열반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윤리적인 것은 또한 정신통일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띠죠. 무려 동시에 이루어지긴 하지만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사띠라고 하는데 신체와 정신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활동에 의식이 두루 미치게 해서 생명활동이 의식적인 것의 영역에서 일어나도록 잘 살피고 항상 깨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채는 겁니다. 사띠 수행, 이것은 결국 사물을 조작하는 행을 제어하는 거죠. 우리 마음은 항상 그릇된 욕망이나 진심,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뭘 조작했는데 우리가 깨워서 살펴보면 그런 조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자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파내서 그것을 의식의 영역까지 높여서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명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바른 명상입니다. 바른 명상에 이르기 위해서는 5가지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세속적인 그릇된 욕망이라든가 남을 해치고 싶은 욕망, 온갖 증오와 그다음 나태, 그다음 수명, 허영과 경멸, 바른도에 대한 의심 이런 데서 벗어나야 올바른 명상이 된다고 부처님이 설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18강에서는 질량 에너지 등가식인 이익고리 MC제곱의 불교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